안녕하세요. 그 2주 동안 항생제하고 항바이러스제 수업을 잘 들으셨겠죠.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셨을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저하고 이제 마지막 양약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 개 챕터를 나갈 예정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챕터인데 좀 집중해서 약호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는 35장 항암제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컨셉을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세포를 대충 그려놓은 건데요. 정상세포, 그리고 암세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이나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계속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을 이야기하죠. 항생제에서도 이제 한번 배우셨을 테지만 병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항생제, 항균제들을 개발했죠. 그러면 항암제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둘 간에 가장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암세포가 분열을 굉장히 빨리 한다. 정상세포에 비해서 분열이 엄청 빠르고 조절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 큰 컨셉을 기억해 놓고 나서 항암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드리고 나서 어떤 항암제의 특징들로 저 암세포를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한 접근들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이 걸린다 그러면 항암제만으로 치료를 대부분 하는 걸로 이해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암들은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주된 거고요. 항암제만으로 치료하는 암의 케이스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항암제들은 단독으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하고 조합해서 항암요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을 쓰는 방법들을 화학요법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에 이것들에 대한 암세포들의 보충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조 화학요법제라고 되어 있고요. 수술 전에 암이 너무 커서 암을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항암제를 치고 그 다음에 수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를 신보조 화학요법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완화 요법이라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낮은 용량으로 항암제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지 화학 요법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관련된 문제가 478쪽에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478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환자가 방광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3번 정도 암세포를 줄이기 위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새로운 보조제 또는 신보조 화학요법, 네오 어드저번트 케모세라피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파트들은 무엇이냐 하면 항암제는 한 가지만 쓰게 되면 용량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독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암제들은 2개 또는 3개, 많게는 4개를 병용해서 항암제들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항암제 처방하는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병용하는 항암제들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쓰는 항암제의 앞글자들만 따서 프로토콜화 시켜놓은 것들을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R숍이라고 하게 되면
비호지킨 림프종에 쓰는 프로토콜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R, 리투시맙이라고 하는 항암제,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마이드라고 하는 항암제, 다음에 독소루비신을 다르게 쓰는 하이드로 독소 루비신이라고 하는 항암제, 다음에 온코빈이라고 하는 항암제, 이런 항암제들의 앞글자를 따서 호치킨 종에는 어떤 항암제들을 병용 처리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치료 프로토콜 형태로 이렇게 R숍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붙어져 있는 프로토콜, 항암제 프로토콜을 보면 항암제들을 5종을 쓰는구나, 앞글자를 땄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바로 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독성 부분을 이해하려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열이 빠른 녀석을 죽이려고 쓰는 게 항암제였죠. 그런데 정상세포도 분열 순으로 순서를 매기면 빠른 녀석들이 분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골수, 그 혈액의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만드는 골수세포, 분열이 빠르죠. 피부세포도 분열이 빠르죠. 그리고 그 모낭 세포도 분열이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에 있는 점막세포, 이런 것도 분열이 빠른 세포들에 속합니다. 그러면 항암제를 처리하게 되면 분열이 빠른 녀석을 죽이라고 디자인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세포 중에서도 분열이 빠른 녀석들을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구토, 당연히 입안 구강에 있는 구내염,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수, 억제 일어나겠고, 탈모,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그 위장관 점막에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항암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분열이 빠른 녀석들을 죽이는 녀석으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항암제에도 그 내성에 있는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내성에 있는 암세포들은 뭐 다양한 그 형태들이 드러나 있는데, 만약에 암세포에 그 보통은 펌프들이 달려 있거든요.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을 밖으로 퍼내는 펌프들이 있는데, 어떤 암세포들은 이 펌프를 굉장히 많이 장착한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암제가 그 투여해서 들어가더라도 펌프에서 밖으로 다 집어내기 때문에 항암제에 잘 안 죽는 암세포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암세포도 약물 내성, 항암제 내성을 갖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 펌프를 그렸는데, 펌프에 해당하는 그림이 4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된 성분이 P글라이코프로테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이 P글라이코프로테인 6개가 이렇게 루프 형태로 그 펌프, 약물 펌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ATP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항암제들을 밖으로 퍼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펌프들을 굉장히 많이 장착한 암세포들은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더라 라는 걸 알게 되고, 이후에는 항암제를 처리하기 전에 이 펌프를 망가뜨리는 펌프 이니비터 같은 것들 처리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5년 후에 재발되지 않고 그 종양 부위가 완전히 사라지면 완치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5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그 항암제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 이 정상세포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어떤 그 돌연변이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다시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치유, 완치 5년 완치 받은 다음에 10년 또는 그 이상 이후에 종양이 그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항암 치료 때문에 유발된 종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완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그 검진,
같은 것들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항암제에 대한 일반 논이고요. 그러면 분열이 빠른 녀석을 죽이는 항암제에 대한 디자인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자, 분열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그 대사가 그 빨리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 이것들을 항암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항대사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항대사물이요. 그러면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원료들을 쓰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원료가 엽산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것들을 쓰게 되죠. 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DNA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구아닌,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엽산을 제대로 못 쓰게, 염기를 제대로 못 쓰게 하게 되면, 즉 대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면, 분열이 빠른 녀석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을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셨으면 대표적인 녀석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대사물 중에 첫 번째는 메토트렉세이트입니다.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엽산이 세포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 물질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갖다 못 쓰도록 그 엽산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엽산을 갖다 쓰는 효소가 엽산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메토트렉세이트하고 일을 하게 만듦으로 해서 필요로 한 만큼 원료를 못 만들게 하는 기전으로 항암 효과를 내는 녀석입니다. 두 번째는 퓨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화학 시간에 혹시 기억을 한다면 아데닌, 구아닌, 아데닌, 티민, 시토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국말로만 그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티민, 시토신. 염기, 네 가지 염기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퓨린 염기 하고요. 피리미딘 염기, 이렇게 분류를 하죠. 왜냐하면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피리미딘 염기 구분한 부분은 그 콩글리시 영어로 읽었을 때 E가 붙어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토신, 티민이 피리미딘 염기에 해당하고요. 퓨린 염기는 E의 어떤 밖으로 자음이 나와 있는 형태, 아나 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아닌하고 아데닌이 퓨린 염기에 해당합니다. 이 퓨린 염기하고 비슷하게 그 만든 녀석 중에 하나가 그 6-메르캅토퓨린입니다. 즉 퓨린, 정상적인 퓨린 염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을 가져다 쓰면 염기가 더 이상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DNA가 복제되지 못하게 막는 녀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퓨린에 대한 짝퉁인 6-메르캅토퓨린이 항대사물로 역할한다. 그 다음에는 그 피리미딘에 대한 항대사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리미딘 유사체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우라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NA는 시토신 대신 티민 대신 우라실로 되어 있죠. 우라실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거는 DNA 염기 서열이고요. RNA는 시토신 우라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실에 대한 유사체를 만들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이 피리미딘을 가져다 써서 염기를 확장하는 녀석들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5-플로우로 우라실이 항대사물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노트의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대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메토트렉세이트, 6-메르캅토퓨린, 그 다음에 5-플로우루라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엽산하고 염기가 대사할 때 중요한 건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짝퉁의 물질들을 넣어서 항암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음, 항생제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두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그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항생제하고 항균제는 같지 않고 비슷한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항균은 균을 죽이는 물질입니다. 균을 죽이는 물질이 그 살아있는 식물 또는 뭐 곰팡이 이런 데서 추출했던 아니면 그냥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냈던 균만 죽이면 그걸 항균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생 물질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뽑아낸 그 물질이 어떠한 다른 생명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때, 그때 그것을 항생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항생제들은 그 균을 억제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균제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나 곰팡이 이런 데서 뽑아내어 있는 항생 물질들이 항균제로 개발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붙죠. 뭐냐 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세포, 이 녀석들을 손상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데 항생 물질 중에 간혹 사람의 세포를 아주 잘 죽이는 물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항생 물질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산소를 슈퍼 옥사이드 그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산소를 슈퍼 옥사이드 형태로 전자를 하나 잃는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 한 개를 그 찾으려고 이 슈퍼 옥사이드들은 여러 군데 달라붙는데 대표적으로 달라붙는 곳이 DNA에 달라붙어서 DNA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는 항생 물질들은 우리 몸 세포에 데미지를 입히네 라는 것들을 발전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데 쓰면 되겠다 라고 해서 항생제를 항암제로 활용하는 케이스이죠.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 DNA의 그 세포 독성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DNA 기능을 붕괴를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독소루비신이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키로아제입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알키로아제. 알키로아제는 형태적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가닥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끄트머리가 그 DNA에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하는 그 형태가 알키로아 과정으로 결합을 해서 DNA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알키로화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DNA와 이 알킬레이션 과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림으로 대충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랑 알킬레이션 반응을 하고 여기랑 반응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DNA가 복제를 하려고 하면 그 두 가닥이 분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한쪽 가닥에만 붙어 있더라도 얘네들이 복제하는데 방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킬 화제가 대표적으로 항암제로 많이 쓰이게 되어 있고요. 알킬 화제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입니다. 이 녀석을 소개한 이유는 알킬 화제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그 첫 번째 선택약으로 사용되는 알킬 화제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알킬 화제는 니트로소 우레아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특징은 CNS의 침투를 잘합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서 CNS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뇌종양 같은 것들을 그 항암 요법으로 처리할 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종양에 쓰는 항암제들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CNS에 침투하는 능력이 있어서 뇌종양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알키로아제, 대표적으로 니트로소 우레아가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파트로 다시 한번 하면 항대사 물질을 얘기했고요. 항생 물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알키로아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관 억제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포가 분열하려면 염색체가 중기화되고 이 녀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미세관들이 발전을 해야지 완전히 분열이 된다라는 것들은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미세관, 방추사, 미세소관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하는 녀석들을 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들 분열할 때 생기는 녀석들을 방해할 때 디자인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사 원료물질을 방해하던가 DNA를 손상시키던가 DNA 복제를 방해하던가 아니면 세포 분열을 완성하는 미세소관을 억제하던가 이 네 가지 형태가 기본적인 전통적인 항암제에 해당합니다. 미세관 억제제의 대표적인 물질은 식물에서 추출을 한 걸로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많은 림프 종이라든가 백혈병 이런 것들에 쓰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죠.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다시 한번 항대사물, 두 번째는 항생제, 세 번째는 알키로아제, 네 번째는 미세소관 억제제 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독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겟 스페시픽하게, 즉 분열보다는 조금 더 암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 암세포만의 특징들을 타겟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쪽에 있는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연구되면서 이 챕터들은 늘상 리니얼되고 추가되는 항암제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컨셉들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드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빈크리스틴 이 녀석은 절대로 척수강해로 투여하면 안 되는 녀석입니다. 빈크리스틴은 정맥으로 투여를 해야지 됩니다. 이유는 척수강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신경세포부터 출발한 여러 말초신경들까지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강에 투여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약물은 특별히 주의해서 약물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정판 전에는 이 밑에 있는 요 두 줄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고가 한번 터지면서 환자 안전관리법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제기됐던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백혈병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약물로 투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는데 설명은 안 드렸지만 백혈병에 이 빈크리스틴 하고요, 두 종을 더 쓰고 빈크리스틴도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이타라빈 이 녀석까지도 씁니다. 근데 이 사이타라빈은 CNS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척수강으로 주사를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척수강, 이 녀석은 정맥 주사를 하게 되는 녀석이죠. 두 개 약병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생겼다는 걸 그리기 위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주사를 하려면 보통 3ml 주사기에 빼게 되는데요. 3ml 주사기는 똑같은 모양으로 생기게 되죠. 여기에 여기에 사이타라빈 이런 식으로 표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사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죠.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으로
그리고 사이타라빈을 정맥으로 주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죽게 되죠. 이게 이제 10살 먹은 종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사고로 그 사망 사고를 겪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항암 치료를 거의 뭐 12번 내지 14번 정도를 받게 되면 완치에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종현이라는 친구는 마지막 부스팅만 남겨놓고 이 마지막 부스팅, 마지막 항암 치료에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면서 사망을 하게 되죠. 관련되어 있는 종윤이법과 관련해서 종윤이 어머님께서 노력하신 내용들 그리고 환자관리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변화들은 여기 유튜브 주소를 보시고 찾아서 들어가셔서 또는 종윤이법이라고 치시더라도 나올 겁니다. 그 이후로 비잉크시스틴에 대해서 모든 그 병원에 이러한 그 경고문이 붙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병원이 조금만 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주사실이라고 한 군데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척수강 주사실, 정맥 주사실 또는 근육 주사실 이런 식으로 주사하는 부위마다 주사실을 구분해서 물리적인 그 주사실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실수를 거의 제로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금도. 이유는 그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향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 분열을 막는 것만 포커싱해서 쓰던 항암제들이 많은 독성들이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조금 회복한 다음에 다음 항암 치료를 받는 3, 4주 간격을 띄우는 이유도 그렇고요. 백혈구 수치를 측정을 해서 맞을 만한 상태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요.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타겟팅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으면서 그 정상세포에 영향을 조금 덜 준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유방암 세포 중에서 유방암 세포는 크려면 그로스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유방에 있는 세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유방에 있는 암 세포는 특징적으로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의해서 이제 성장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다른 정상 세포보다 많이 갖고 있는 암세포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타겟팅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타겟팅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많이 갖고 있는 암세포에는 아까 전통적인 항암제를 쓰는 것보다 이러한 타목시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이 있는 암세포들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효소,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지 못하도록 생성을 억제하는 아로마테이즈, 억제제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보통의 여성들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데 폐경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못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에스트로겐을 다른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아로마테이즈가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폐경 여성들이 그 유방암 같은 것들이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로마테이즈를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을 그 전환을 못 시키도록 하는 요법들을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그 토포 아이소모레이즈에 대한 겁니다. 지금
항대사물, 그리고 항생제, 알키로아제, 미세소강 억제제 이외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테이즈 억제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토포아이소모레이즈 억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DNA를 그 두 개로 이제 복제를 하려면 이게 분열이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 되는데 한쪽 부분들을 딱 고정해 놓고 풀게 되면 이쪽에 그 꼬이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슈퍼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잘 풀리기 위해서 꼬이지 말라고 거꾸로 돌려주는, 형태를 바꿔주는, 토포가 형태죠. 토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걸 작용해서 DNA가 잘 풀리도록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를 우리는 토포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럼 암세포들이 이렇게 DNA가 잘 풀리면 증식이나 복제가 굉장히 원활해질 거니까 이걸 방해하게 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억제제를 쓰게 되면 그 DNA의 슈퍼코일링을 강화시켜서 복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억제제에 대한 것들은 토포를 그 억제한다라고 하는 이름이 항암제 물질명에 있습니다. 토포테칸 또는 이리노테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다닐크놀 항체입니다. 다닐크놀 항체는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를 해서 그 다닐크놀 항체 제제 뒤쪽에는 MAP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MAP. 그 암세포들을 그 조사하다 보면 정상세포에는 없는데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타겟으로 해서 죽이면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몇 가지가 안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던 게 이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림 35-3이라고 하는 식으로 테이블화 시켜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이 중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트라스줌맙이라고 해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맙이 붙어 있고요. 얘네들은 유방암 세포에 허투라고 하는 그 수용체 EGF 수용체, 즉 그 상피성장인자에 관련된 수용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유방암 세포들이 발견이 됐고 이 허투를 잡으면 그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트라스주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방암 환자가 왔을 때 조사를 합니다. 허투, 여기는 허투, 이 수용체가 많이 붙어있는 유방암이냐, 아니면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이 붙어있는 유방암이냐, 아니면 다른 유방암이냐 따라서 이게 많이 붙어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타목시펜을 처방하게 되고요. 이게 많이 붙어있는 유방암이면 트라스주맙을 처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암제를 쓰게 되죠. 이게 이제 그 환자 맞춤형 항암제 치료의 그 첫 출발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형태의 암 세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항암 처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컨셉 중에 하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입니다. 암세포들은 들여다봤더니 어떤 신호를 그 정상세포가 신호를 받으면 신호를 한 번만 보내는 형태로 되는데, 암세포는 신호를 받으면 신호를 증폭시켜서 보내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증폭에 관계되는 효소 신호 전달 체계를 보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전달 체계가 관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억제하면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이 억제제들도 굉장히 많은 그 형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면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백혈병 치료제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BCR 그 ABL이라고 하는 그
온코진, 그 바람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의한 신호전달 체계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를 억제하는 녀석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고 대신 이것들이 특허에 대한 분쟁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 예를 들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그 이니비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 이것들이 그 잘 듣는 암세포들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이런 식의 증폭되어 있는 암세포들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그 고민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형태의 항암제들은 쓰게 되면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항암제가 그 사람한테 잘 안 들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항암제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줄 정도로 항암제 처방에 의해서 그 환자의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그 안 듣더라도 다음번 항암제로 바꿔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그 항암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그 분열이 많이 되는 것들을 타겟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독성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적용 가능한 항암제에 대한 컨셉들로 이제 가기 때문에 점점 이쪽 뒤쪽 부위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가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 체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면역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해 나가면서 항암제들은 끊임없이 개발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는 아직까지도 그 전통적인 항암제들을 그나마 지금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독성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항암제마다 여러 독성에 대한 일으키는 주된 부위들이 다르고 다양한데 그것들을 쉽게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툴처럼 개발한 캐모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독소루비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 그 항생 물질 중에 DNA 데미지를 일으키는 녀석이었죠. 여기 보게 되면 D, 심장 쪽에 있으면 심장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콩팥 있는 부위에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항암제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녀석들이 한거라돼서 누군가 조금 더 알기 좋은 카툰을 한국 사람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형태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부분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컨셉을 여러분들이 그 가져갔으면 좋겠어서 큰 카테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천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